네, 반갑습니다. 이제 다시 우리 2학기 한번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시험이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죠? 곧 다가오니까 복습을 차근차근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2학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, 정기, 후기 나눠서 1차, 2차 시험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제가 정기랑 후기를 일부러 나눠서 보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나눈 겁니다. 헷갈리는 서로 섞어 놓으면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좀 편하게 나눠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일단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건국되어 갔는지 과정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주도 세력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. 1학기 때 봤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 그리고 조준 이런 사람이고요.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를 중심으로 이제 주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. 일단 건국 과정에서 위화도 해군부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고려로 잠시 이제 넘어가서 명나라가 이제 건국되고 나서 철령이를 설치하겠다 요구했죠. 그러니까 철령이라고 하는 이 철령 우리 익숙할 겁니다. 철령 이북의 땅을 공민왕 때 아주 어렵게 찾았죠.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그 땅입니다. 그 땅. 그 땅 고려가 아주 열심히 되찾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명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한 거죠. 그래서 이 고려는 그냥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왕이랑 이 채영 중심으로 해서 요동을 정벌하자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. 그래서 요동 정벌에 막 이성계는 아주 반대를 했죠. 그래서 사불가로 내세우면서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동 정벌을 하게 되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성계가 총대장으로 정벌을 하러 가죠. 아니나 다를까 갈 생각이 없었죠 처음부터. 그래서 위화도에서 이제 압록강 국경을 넘기 전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을 돌려버립니다. 그래서 돌아와서 고려를 쳐버리죠. 그래서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요.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이성계랑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정권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.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은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. 과전법은 쉽게 얘기하면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족권이랑 그리고 수족권을 부여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좀 마련해 준 거.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의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좀 마련해 준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건문세족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빼앗아서 신진사대부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고려를 없애고 새롭게 이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죠. 온건파 사대부 대표적인 정몽주 이런 사람들을 킬방원이 아주 제거를 해줬고요. 그래서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. 이성계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성계는 뭐 여러 번 형식적으로 나 안 해 못해 이렇게 여러 번 거절하는 이 쇼를 하게 되죠. 그러면서 결국은 추대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이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명나라 태조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. 처음에는 여러 후보가 있었어요. 조선이랑 화령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이성계의 이 집안의 이제 근원지 자신들의 이제 세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그 지역의 이름
지명입니다. 조선이냐 화령이냐 이렇게 정해달라라고 하니까 명태조가 너희는 원래 조선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만들어졌고요. 요때가 아주 기억하기 좋은 1392년입니다. 왜 기억하기 좋냐면요. 우리가 외라는 잘 까먹지 않거든요. 1592, 1592.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.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정확히 200년 전 1392년이 조선이 건국된 때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좀 편하죠. 자, 그런 다음에 4년 후에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. 왜 한양이냐라고 따졌을 때 일단 한양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서울하면 그냥 도심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. 뭐 북악스카이, 뭐 북한산,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남산 이런 거 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한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서울도 분지이거든요. 그러니까 산으로 되게 둘러싸여 있고 산으로 이제 쭉 둘러싸여 있다는 건 뭐에 유리하다는 거예요? 방어에 유리한 곳이죠. 그래서 일단 방어에 유리한 곳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나라의 중앙이기도 하고 뭐 완전히 중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앙에 가깝고요. 그리고 교통에 아주 유리한 한강을 끼고 있다는 게 아주 큰 이점이고 또 고려 때 이미 이 한양이라고 하는 곳은 이 난경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. 난경은 엄청난 길지다라고 하는 난경 길지설이 이미 존재했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결국 한양으로 천도하게 된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기존의 나라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되면 뭐 물론 그대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수도를 좀 옮기게 돼요. 그 옮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세력들은 이미 원래 있던 그 수도에서 너무나도 큰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. 세력 기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버려서 그런 세력 기반을 없애서 왕권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한양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나요? 네, 나오네요. 그래서 뭐 한양은 4개의 이제 문이 있죠. 그래서 사대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좀 나눠서 보면 일단 뭐 흥인지문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돈이문, 뭐 숭례문, 그 다음에 뭐 홍지문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 요게 바뀌어서 숙정문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거기에다가 요 보신각 우리 1월 1일 되면 보신각에서 타종하거든요. 그래서 요게 중간에 보면 인의지예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의미예지 사대문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보신각의 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유교적인 이념을 되게 추구하는 곳이라는 게 이 한양의 사대문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드러나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신각까지 포함을 해서 되게 유교적인 이념 이런 이상정치를 추구한 것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태종으로 좀 넘어가서 좀 그런데, 원래는, 이방원은 이제, 육남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. 근데 1, 2차, 이제 왕자의 난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, 그래서 킬방원이라고 하죠. 그런 다음, 이제 왕으로, 결국, 기어코, 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앉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겠죠. 근데 우리가 태정태세잖아요. 그래서 태조 다음에 정종이라고 이 방원의 형이 잠시 한번 앉아 있다가 이제 이방원한테 동생한테 양이하는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주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왕을 계승하게 됩니다. 그래서 태종이 즉위하게 되었고요. 이 태종이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. 태종은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되게 뭐 엄청 막
되게 잔혹하고 막 힘만 세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되게 유교 성리학을 공부 아주 오래 했고 과거에도 급제했고요. 그리고 되게 그래서 문무를 아주 다 겸비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태종을 좀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재평가해야 된다는 것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세종을 낳았다라는 거. 세종의 아빠라는 점도 아주 큰 점이죠. 자, 어쨌든 태종은 사병을 철폐했고요.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인물이고 호패법이란 걸 시행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고 조세를 부과하고 이런 거 하려면 새롭게 인구 파악이 필요하죠. 그래서 호구조사 이런 걸 다 했고요. 호패법은 뭐 일종의 지금의 민증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다 해서 정확하게 좀 세금을 걷고자 했다라는 점. 그리고 뭐 도첩제 이런 건 우리 책엔 나오지 않는데요. 같이 그냥 상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. 조선 때 와서는 유교, 성리학 이런 걸 때문에 이제 불교를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도첩제는 일종의 승려 허가제라고 하는 거고요. 나라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이제 스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불교를 통제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죠. 그리고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걸 시행했습니다. 우리 이제는 육조 직계제 하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. 이미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. 기존에 우리가 조선의 원래 정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왕 밑에 바로 이제 정책을 심의 하는 의정부라고 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영의정, 의정, 좌의정 3정승이 이제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이고 그 아래 이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게 6조의 형태죠. 그래서 2호 예병 현공 이렇게 6개의 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어느 2조에서는 뭘 해야 되고 뭐 병조에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보고하면 의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다시 이제 왕에게 올리고 왕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리면 의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더 세부적으로 뭘 하면 좋을지 정한 다음에 육조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내려주는 거죠. 그러면 육조에서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예요. 그래서 기존의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이 국정을 결과적으로는 되게 좀 총괄하게 되는 게 의정부의 역할이 되게 큰 거죠. 근데 태종 같은 경우는 이게 싫었어요. 그래서 의정부를 패싱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육조에서 앞으로는 육조에서 다이렉트로 나한테 업무 보고를 해. 왜 왕이 직접 다 결정해서 육조로 내려주는 형태. 그래서 의정부를 패싱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요런 게 이제 육조 직계제고요. 그래서 왕권 강화를 좀 꿈꿨던 그런 왕들이 대체로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태종 그리고 나중에 수양대군이 난을 통해서 왕이 됐던 이 세조 같은 경우도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게 되죠. 그건 나중에 세조 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토지대장도 정비했고요. 억울하게 노비된 자 양인으로 복귀시킨다든지 그리고 신문고 설치한 게 태종 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태종의 생각한 이미지랑 좀 다르죠. 자, 그 다음 우리의 존경하는 인물 얘기하면 항상 1티어로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이순신과 아주 세계의 라이벌을 보이는 게 이 세종이죠. 킹 세종. 그레이트 킹이죠. 그래서 세종대왕. 세종대왕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일단 너무나도 업적도 많고요. 정말 애민정신,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정말 드러나는 사람은 정말 진짜 갓세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집현전을 설치해서 뭐 학술 연구기관입니다. 여기에서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뭐 수립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.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죠. 와, 이거는 훈민정음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백성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거잖아요.
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글을 몰라서 양반들한테 당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본 거죠. 그래서 백성들에게 글을 깨우쳐 주고자 했던 게 바로 훈민정음이다라는 점, 그게 아주 뜻깊은 것이죠. 애민정신이 드러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를 했지만 세종이 기어코 만들어낸 게 바로 훈민정음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여러 썰이 있습니다. 뭐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었다는 얘기도 있고, 아니면 뭐 공주였다는 얘기도 있고,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세종이 직접 연구를 하고 이 소리 내는 거 이런 거 다 연구를 했죠.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대단한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. 자, 그다음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시행을 했던 인물입니다. 사실은 이게 가능했던 배경에는 태종 때 어마어마하게 왕권을 강화시켜 뒀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세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여러 활동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왕권과 신권의 조화도 아주 당당하게 아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,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함에도 있어서 그냥 왕권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달 너무 많았습니다. 요거 나중에 따로 볼 일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걸 개척을 해서,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국경선인 압록강, 두만강 요 유역을 다 개척한 때가 바로 세종 때이기도 하죠. 그래서 지금의 국경선을 확보한 인물이 바로 세종입니다. 우리 세종은 문화적으로만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요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나중에 되게 문제가 되는 인물이죠. 뭐 그 막 보면은 관상에 보면 막 엄청 싸우잖아요. 이게 뭐 김씨의 나라냐, 뭐 이씨의 나라냐 막 수장들고 따지거든요. 그 김씨에 해당한 인물이 바로 김종서라는 인물이죠. 김종서는 아주 대단한 뭐 관리이긴 했는데요. 중요한 뭐 정승이긴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뭐 황희 맹사성이라든지 다양한 인재,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황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고요. 농업 중시하면서 여러 가지 뭐 또 책도 농서도 만듭니다.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문종, 단종 이렇게 아주 짧게 이어져 오는데요. 일단 세종이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종에게 물려줬을 때 문종도 정말 세종 못지않은 엄청난 천재였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몸이 좀 약했다고 하죠. 그래서 아주 어린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좀 빨리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, 문제는 요 단종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단종을 대신해서 이제 요때 당시 재상들이었던 뭐 김종서라든지 황보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. 근데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황표정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뭔가 관리를 등용할 때 이미 이제 요 재상들이 등용 뽑을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 위에다가 노란색으로 점을 찍어뒀대요.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뽑도록 하게 한 건데, 그래서 이제 노란 점을 찍었다고 해서 황표정사라고 합니다. 그게 사실 그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왕의 엄청난 고유 권한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재상들이 마음대로 했다,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조가 굉장히 불만이 컸습니다. 그래서 관상의 영화에 보면 막 굉장히 이제 이정재가 막 엄청 분노하면서 막 이게 김씨의 나라냐 이씨의 나라냐 막 얘기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들의 왕권, 우리 이씨 왕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좀 정당화시키는 그런
이유이기도 하죠. 그래서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죠. 그 다음 이제 수양대군이 나라를 뺏고 이제 세조가 되는 요런 상태입니다. 근데 이 세조라고 하는 인물은 뭐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한 바대로 왕권을 강화시키긴 했어요. 근데 그 방식이 좀 아주 뭐 되게 올바랐다, 뭐 정당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현전이나 경연 이런 거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. 그러니까 경연이라고 하는 건 너희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왕이랑 신하랑 같이 앉아가지고 학문 토론하고 막 이런 거예요. 근데 뭐 왕이 신하보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. 막 그런 거에서 신하가 막 이건 뭐 틀렸다 이렇게 막 지적하기도 하거든요. 그걸 세조는 자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어디 신하 따위가 이렇게 되니까 왕권에 뭐 도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. 그 다음에 의정부를 패싱해 버립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사람이 세조였다. 그래서 왕권 강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세조 때 이제 직전법이란 걸 실시하기도 했는데요. 우리 기존에 실시했던 과전법이 전 현직 관리에게 모두 이제 수조권을 지급하는 형태였다면,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죠. 그 과전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점 더 이제 전직 관리들이 쌓여가만 갈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줄 땅이 부족해진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전직 빼버리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도록 한 직전법을 실시하게 된 게 세조 때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 그 사이에 예종이란 사람이 잠시 있는데, 그거는 뭐 워낙 짧아서 그냥 넘겨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성종을 보면 딱 국가의 기틀이 완성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성종할 때 이룰 성자 쓰거든요. 그래서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도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뭔가 체제를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. 요때 말하는 체제 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교적인 체제, 이런 이념이 이루어진 이런 정치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. 경국대전은 사실은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완성시킨 게 성종 때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 경국대전은 지금으로 치면 헌법 같은 개념입니다. 경국대전에 뭐 어떻게 뭐 나라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지, 뭐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, 뭐 이러이러한 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거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. 그래서 경국대전에 따라 모든 체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유교 이념에 따른 국가 이념을 완성시킨 건 바로 경국대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법전 하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조선의 모든 통치 체제를 다 담은 헌법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자, 집현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을 설치했고요. 3사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경연을 다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. 다음 뭐 관수강급제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지는 인물은 바로 성종의 바로 이 조선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적장자의 적통, 대단한 이제 왕권의 정당성 하나만큼은 대단했던 인물, 바로 연산군에 관해서 보도록 할 텐데, 연산군은 뭐 별명 자체가 인간백정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아주 엉망이었죠. 자, 그게 왜 어떻게 나왔고 왜 연산군을 악마처럼 표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나중에 우리 따로 보면 알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너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.